안녕하세요. 아동교육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어나갈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다뤄볼 우리 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교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 이제 노년기가 될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우리와 함께 다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이 교육 받는다, 교육을 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면서도 이 교육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생겨난 말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더 우리가 또 깊게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는 그 교육이라는 말이 어떤 어원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자어로서의 교육이라는 말은 이 교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도와 격려를 하고 솔선수범해서 아랫사람은 이를 본받는 것이라고 해요. 이 교육이라는 말은 먼저 가르친다는 말, 뭐 효도한다는 말, 아랫사람들이 떠받든다는 말, 이런 말을 앞에 이렇게 오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 모범을 보인다는 말로 시작이 된 거고요. 잇따르는 육자라는 말은 자녀를 대하는 이제 이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양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자어로서의 교육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말에는 교육이라는 말보다 가르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가르치다라는 말의 옛말은 그르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르는 가루를 뜻하는 건데요. 이 가루는 우리가 왜 먹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처럼 이게 먹을 가루로 만들어서 뭔가 그 이치를 따진다는 그런 가루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또 이 가루 이렇게 갈다 가르다라는 거를 보면 옛날에 이제 칼을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가루를 먹을 이렇게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거나 혹은 칼을 갈아서 제 쓰임새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그르라는 말은 뭔가 다듬어 가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르치다, 그르치다 라는 말에 치다라는 거는 우리 왜 새끼를 치다, 가지를 치다, 그다음에 이렇게 왜 가루 치댄다고 하죠. 가루를 치다 하는 것처럼 뭔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또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알갱이하고 이렇게 쭉정이를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선별의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 뜻으로 본다면 즉 바람직한 인간으로 이렇게 갖고 나가는 그런 과정을 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가르치다라고 보면 잘 다듬어서 뭔가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영어의 교육은 우리 페다고지라는 말과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거의 혼용해서 쓰는데요. 우리가 페다고지라는 말을 쓸 때는 교육학 이쪽에서는 페다고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더 보편적인 말로는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의 말을 쓰는데 이 먼저 페다고지라는 말을 보면 이 페다고지는 그리스어의 페다고고스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이더스 이건 어린이, 그다음에 아고고스는 이끈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린 아이를 이끌어내는 것, 이끌어가는 것, 이걸 교육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때 왜 이끈다는 말을 썼느냐 했더니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 귀족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노예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이 노예들을 우리가 페이다고거스 혹은 페다고거스라는 말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페다고지라는 말이고요. 에듀케이션은 라틴어 에듀코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라틴어에는 이렇게 뭐 접두사 이렇게 분철해서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따지는 게 훨씬 더 재밌는데요. 여기서 이는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X 뭐 이런 뜻인데요. 듀코는 드로우라는 뜻이죠. 잡아 끄는 것, 밖으로 이끌어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게 에듀케이션입니다. 이것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력을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끌어내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봤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어원들을 이렇게 쭉 이제 따져봤는데요. 이런 어원에 따라서 살펴본 교육의 의미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뭐 밖으로 내다 끌든 이끌고 다니든 칼을 갈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나 소질을 발굴해서 뭔가 더 나은 발달의 상태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 이것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교육의 어원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제 각종 그 교육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종교학에서 교육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그것은 이제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정의를 해 왔는가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인간성이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이고 신의 모습을 담고 본연이 이렇게 그 선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칸트는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인간 형성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격을 형성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봤고요. 스프랭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문화를 번식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문화를 번식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유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왜 문화유산 이렇게 되면은 건물도 있고 이게 무형의 것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프랭거가 봤을 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간에 그것을 향유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정신세계, 우리의 정신 상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이렇게 문화재다라고 본 거예요. 그걸 이제 정신재라는 말로 썼는데 그것이 다음 세대로 대를 이어서 전승되고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육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바로 세대 간 어떤 전승을 통해서 인류 문화 자체가 향상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이 교육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존재인 인간을 그 인간의 인격체로서 완성시켜 나가려는 그런 교육자의 인격적인 정신작용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두 번째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 이것을 조성하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라고 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성 하면 네, 당연히 루소라는 이 철학자이자 교육의 아버지와 같이 여겨지는 이 사람을 떠올릴 수 있죠. 루소는 교육이라는 것은 여기 자발자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개발하고
뭐 내려가는 그런 작업이 바로 교육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인위적으로 뭐 외부에 어떤 뭐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교육시켜서 안으로 집어넣는 어떤 조성의 작업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이법에 따라서 어떤 그 자연 발생적인 그대로를 뭐 영위하고 그대로를 이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은 자연적인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도 자연적인 인간을 이렇게 조성시키는 작업이다. 그래서 미성숙한 자연인이 어떤 독립적인 생활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보다 좀 성숙된 자가 미성숙한 자를 육성하고 돌보는 작용이 바로 교육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 세 번째로 보면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측면들을 강조를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뭐 그 인간성, 민격체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또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발현된 성숙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면, 세 번째에서는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이나 인류 역사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족이나 국가나 뭐 이런 큰 어떤 사회 공동체의 발전이나 개조에 공헌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거다. 이것이 중요한 교육의 기능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교육을 사회와 연결시킨 학자로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페스탈로츠나 뭐 나토르프나 크리크 같은 학자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슐라이언마허나 혹은 바르트나 뭐 이 유럽 쪽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개혁의 요지들을 선진 세대가 후진 세대한테 그 물려주는 것. 그래서 바르트에 가면은 교육이라는 거는 사회의 어떤 뭐 개혁적인 그런 정신력의 어떤 생식작용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교육은 자연과 인간의 대립을 통일하는 입장에서 세계와 개인 간의 대입이라든지 상호작용, 교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통일에 이르도록 여기 보시면 인간을 문화적, 사회적 혹은 역사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이다라는 훨씬 더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향력을 넘어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형성이 되는 것은 사회 안에서,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렇게 학자들이죠. 자, 네 번째로 가게 되면 이제는 교육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인간성, 도덕성, 뭐 사회 변형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유의미한 경험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전인적인 생활을 선택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되새김질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것이 뭐 어느 한 단계에 이렇게 숙달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계속 전 생애를 거쳐서 이어지는 경험의 끔인 것처럼 이런 순환적이고 지속적인 과정들을 교육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뒤는 영원한 사회적 생명에 대한 유한한 생물적 생명을 순응시키는 것이 교육의 사명이다. 그래서 경험을 사회적이고 실용적이고 넓고 깊게 하는 끝없는 경험의 개조 과정.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 이제 교육이라는 것도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다측면적인 이런 정의나 혹은 다측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렇구나 하고서 이렇게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의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교육이 뭐 어떤 획일적인 한 우리의 삶의 한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살펴볼 것은 교육이 그러면 왜 필요한가? 교육의 필요성은 뭐 어떠한 측면들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다측면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떠올리신다면 교육이 필요한 것도 보시면 개인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각각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뭐 우리한테 이렇게 그 교육의 필요함에 대한 그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건 결코 아니죠. 이 세 가지 측면 모두가 함께 유기적으로 영향을 맺으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개인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집단에는 또 문화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할 때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 과정을 돕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잘 되는 것, 더 잘 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측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측면들과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 따져보면 이게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 개인의 실현은 곧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민족, 국가 이런 전반의 어떤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의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의 그러니까 자아 실현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민족, 국가, 사회 전반의 장래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동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사회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으니까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교육이라는 거는 사회 자체가 유지되기 위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대에 끝날 수 있는 거야. 그 사회의 조직이나 뭐 집단이 유지될 거라는 가능성을 희박한 거죠. 그래서 교육은 사회의 자기 보존 기능인 동시에 사회 생식작용이다라고 정의했었던 우리 그 교육을 정의했었던 그 학자들의 뜻과 같이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의 필요성도 그와 같은 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회 존속과 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입신양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왜 문화생식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신제를 계승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은 가치 있는 문화를 유산으로 계승하고 또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문화를 이제 선대의 문화를 이어받아 교육을 받은 이 자체는 뭔가 이 당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줄 수 있는 문화를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교육은 문화생활의 하나인 동시에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까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 살펴본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는 우리의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한테, 다시 말하면 학생들한테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하는 교육에 조금 더 이렇게 책임감, 그다음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교육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이라는 게 무엇이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나 자신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그다음에 전 인류 전체를 봤을 때 문화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육 장면에 혹은 교육 행위에 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육이 그 거대한 꿈을 안고 혹은 거대한 사명감을 안고 교육을 한다고 해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교육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로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는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꼭 사람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모든 인물이든 혹은 다른 매체든 간에 이거는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 우리가 딱 생각을 할 때 교사는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더 확장된 교육의 개념에서는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떤 사회 단체에 소속이 되거나 집단에 소속이 됐을 때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또 최근에 정말 급속도로 발전이 된 지금 여러분들도 이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터넷 등에서의 교육 환경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단지 사람만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부모, 형제, 가족, 친구 뿐만이 아니라 사회 단체에 있는 지도자, 그다음에 매스컴, 인터넷 등 다양한 환경들이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다양한 교육 환경과 교육 형태에 따라서 교사한테 요구되는 자질 또한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어느 분야의 것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전문 지식들이 이렇게 요구가 되지만 우리 특히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거의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뭘 가르칠 것인지 교육 내용에 대한 이 전문 지식 내용이죠.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바람직한 인격 측면을 다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교육 내용, 방법, 인격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아동교육론 수업 시간에 다 다루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질이기 때문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동교육론을 배우고 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추신 다음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바람직한 이 모습들은 학습자에 대해서 교사로서 존중하고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들이 나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또 내가 교사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이 나의 역할을 충분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사가 갖추어야 될 자질이자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가르친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학생이라는 말보다는 학습자라는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학습자가 이게 학생이 옛날처럼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그 개념이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는 사람, 즉 학습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학습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정말 이렇게 성과 없는 일에 낭비되는 어떤 시간과 노력과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행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를 교육활동의 핵심적인 위치로 인식을 할 때 너가 내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다 나은 더 성숙한 어떤 상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교사도 있고 학습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하고 학습자 사이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내용이 교육 내용입니다. 자, 교육 내용이라는 것은 교육 활동에 있어서 학습자와 교사를 연결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교육 매개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지식도 있고 규범도 있고 가치도 있고 행동 양식, 기술, 제도, 이 모든 우리의 이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교육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초기 원시 시기에는 뭐 사냥, 수렵, 이렇게 수렵하고 우리가 농업하고 이러는 것들만 배우면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2000년 예수님 태어난 지 2000년 넘은 거죠.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은 그 역사의 시대가 있었죠. 이 역사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누적된 우리의 어떤 삶의 영위 방식들이 문화라고 한다면 그 문화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만큼이나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자체가 무척 광범위하고 무척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배울 것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게 이제 그 조직하고 구성하고 하는 게 교과 과정을 짜고 교수를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던 간에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가 성장하는 데 적합한 내용이어야 되지. 우리의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넌 이걸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집어넣는 것. 이거는 또 지양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새 이제 강조하는 건 교육 내용이라는 것은 교사하고 학습자 사이에 뭔가 연계가 이루어지게끔, 교육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게 교육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또 뭐냐면요. 그럼 이 교육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걸까? 이것이 바로 교육 형태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교육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형태는 교육의 형태가 하나의 이렇게 개념이지만 사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을 요렇게 잘라서 볼 때하고 요렇게 잘라서 볼 때하고 다른 것처럼 어떠한 측면에서 교육이라는 걸 분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을 형식적인 교육과 비형식적인 교육으로 나눠보는 거죠. 교육을 형식적인 교육과 비형식적인
비형식적인 교육으로 나눠본다라는 거는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나 대상이나 목적이 형식을 갖춘 것인가. 이 형식을 갖춘 대표적인 교육이 어때요? 학교 교육이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이 뭔가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 뭐 학생, 그다음에 뭐 교육의 목표 이런 것들이 틀을 딱 갖춘 거예요. 비형식적 교육은 그와 반대로 그런 어떤 정규 학교 교육이 아닌 다른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형식적 교육을 들어가면 이 교육자가 교사는 뭐냐면 이 학교 건물, 뭐 규정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설, 설비, 뭐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조직적인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식적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장 대표적이고 학교라는 어떤 뭐 구조,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교육에서는 되게 폐쇄적이고 학교 안팎이 구분이 잘 돼 있어요. 규정적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선발적이고 여기에서는 학업 성취에 대한 어떤 경쟁이 존재하죠. 그다음에 엄격한 기준 하에서 교과 형태가 구조화되어 있는 교육을 하게 된다. 이런 교육을 형식적 교육이라고 하죠. 비형식적인 교육은 어떤 특정한 학교 건물이나 뭐 어떤 뭐 이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사회로부터 받는 교육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형식 교육을 얘기를 할 때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아닌 모든 교육은 다 비형식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형식 교육은 뭐 선발이 되거나 혹은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비형식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요. 또 이 비형식적인 교육을 받는 데서는 개방적이고 비경쟁적이고 비규정적으로 뭔가 학습자가 이거는 내가 뭐 성적을 받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할 목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아까 이렇게 사과 이렇게 잘라서 본 게 형식적인 교육과 비형식적인 교육으로 나눠 본 거고요. 사실은 형식적인 교육, 비형식적인 교육에 딱 떨어져서 이거는 형식적인 교육, 이건 비형식적인 교육 이렇게 되지도 또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다 보면 요 중간에 수많은 경계 사이에 이게 형식적 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비형식적인 교육처럼 누군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교육기관도 생기기도 하고 요 사이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하나의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어떤 교육이 존재하는 거지 여기는 형식적인 교육, 여기는 비형식적인 교육 이렇게 딱 이렇게 변별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과를 또 이렇게 잘라보는 거죠. 이렇게 잘라보면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회교육은 어떤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형태들을 이 사회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교육법이 이제 생겨서 사회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좁은 의미의 사회교육은 어떤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조직된 어떤 교육을 받는 거고 사회교육원 뭐 이런 데서 이제 받는 것처럼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직장이든 뭐 종교단체든 학교 외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다 사회교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회교육이라는 거는 학교 교육에서 다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보충하는 의미가 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사회교육법이 있었다면 1999년도에는 평생교육법이 공포가 됐고 2000년에 오면은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들으시는 이 사이트 타이틀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런 교육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진짜 사회교육에서 전신이 사회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더 그 개념이 명확해지면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아까 사회교육은 그냥 학교가 아닌 사회 이렇게 횡적으로 봤다면 평생교육은 이렇게 종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받는 모든 우리의 교육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회에서 행해지는 교육, 이것을 평생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아동교육론도 평생교육의 일환에서 본다면 생애 초반부에 해당되는 아동기에 배울 수 있는 사회교육, 뭐 형식적인 교육들 보충할 수 있는 사회교육에 더 중점적으로 아동교육의 평생교육으로서의 아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개념 잡을 수 있겠죠. 자, 이 평생교육이 1965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 꽤 역사는 좀 됩니다. 이 65년에 유네스코에서 성인교육을 위한 어떤 평생교육의 개념이 처음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도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 시 지금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95년도에 오면 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체계 확립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의 어떤 기반을 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을 극대화하는 교육복지국가를 건설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교육복지국가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던 거죠. 자, 이제 좀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좀 급하게 갑니다. 이제 사과를 요렇게 자르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잘라먹고 이렇게 잘라봤으면 이렇게 잘라서 교육을 전통적인 교육과 신교육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육이라는 거는 교과 중심, 그다음에 형식도야 이론이라고 해서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원리를 철저히 배워야 되고 형식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으로 도달해야 되는 인간상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정형적인 인간상을 길러내는 데 목적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반복해서 외우고 암기하고 훈련받고 못 외우면 때리고 맞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사가 주체가 돼. 그리고 학생들은 부족한 것들이니까 훈육을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전통적인 교육이라면 신교육은 아까 우리 살펴봤던 루소나 듀이처럼 아동 중심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교육, 혁신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루소가 봤을 때는 아동을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왜냐면 전통적인 교육이라는 거는 정형적인 어떤 인간상을 두고 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훈육시켜 나가는 거라면 이 인간상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 자체를 바라보면서 얘한테 필요한 것들을 교육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아이의 본성에 초점을 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로부터 주입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가지고 있는 씨앗들을 개발해내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본 게 루소의 신교육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교육은 루소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 신교육 운동이 페스탈로치, 프레벨, 헤르바르트 이런 교육학자들로 연계가 됐고요. 비슷하지만 조금 강조한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프레벨부터 볼까요? 프레벨을 보면 여기에는 아이들이 움직이고 놀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흥미, 적성, 놀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여기서부터 교육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봤고요. 페스탈로즈는 지성, 덕, 그다음에 건강한 신체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는 발달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루소는 자연적인 천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헤르바르트는 애가 재미있어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흥미를 교육의 중심적인 원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통적인 교육에서 봤었던 뭔가 도달할 지향점이 있고 그 지향점을 향해 이렇게 가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봤던 거와 달리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냥 지금 현재 아이들이 관심 있어하고 재밌어하는 요 과정에 있는 것들이 바로 교육의 관심이다. 여기에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본 것이 신교육 운동에서 얘기하는 교육이었던 겁니다. 자, 듀이 같은 경우에는 신교육에서 조금 뒤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듀이는 교육 철학적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루어 왔던 이렇게 이 듀이의 철학을 따라고 듀이의 철학에 따라서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거의 뭐라 해야 되나요? 교육 철학계에서는 전설의 전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신교육 이론을 펴면서 전통적인 교육의 형식도야 이론을 비판을 했다. 이건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해.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해. 이런 것들을 비판을 했고 이 교육이라는 거는 본질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를 아동교육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다. 왜 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용을 하느냐. 이것은 자유의지. 이것을 이 아동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자유의지가 이게 혼자서만 그냥 뭐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 하에서 내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신교육 이론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전통적인 어떤 교육관하고 신교육관하고 이렇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 얘기를 지금 이 장에서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아동중심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지금 이 정리된 내용들이 틀이 돼서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면 교육의 목적은 정형적인 인간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아 실현을 하는 교육적인 인간상을 내세우는 것이고요. 교육의 내용은 그냥 형식적인 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일상생활에서는 쓰지도 않는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진짜 내 삶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라. 이것만 배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기초가 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향식의 주입식 방법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대화를 통한 그다음에 흥미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는 조력자여야 한다. 뭔가 이게 권위 있게 막 이렇게 훈육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조력자여야 하고 여기서 보는 아동은 바로 교육의 주체다. 우리 뒤에 배울 아동 중심적인 교육 그게 왜 중요한 생각이죠. 교육의 주체가 바로 아동이다. 그리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 교과목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아동 자신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아동 교육론을 공부해 나갈 거고요.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아동 중심적인 교육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